매서운 북풍이 창호지 문을 찢을 듯이 휘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 콧날을 시큰하게 만드는 퀴퀴한 냄새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을 가득 메웠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 최 대감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흉물스러운 악취였다. 비단 금침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가지는 며칠은 좋기 거름구덩이에서 굴렀을 법한 넝마 조각들이었고, 그 옆에는 정체 모를 검댕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최 대감은 평생 자신의 몸을 감싸왔던 윤기 흐르는 명주 저고리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며 거칠고 때 묻은 삼배 바지에 다리를 꿰어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으나 그가 하려는 짓은 천하의 광인이나 할 법한 기이한 행동이었다. 대감마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동설 안에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차림이시옵니까? 늙은 청직이 김 노인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먹였다. 김 노인의 눈에는 주인이 노망이 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판서대감이 그것도 칠순을 바라보는 노구의 거렁뱅이 행색이라니, 이는 집안의 망신을 넘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최 대감은 김 노인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검댕을 손바닥에 듬뿍 묻혀 주름진 얼굴에 거침없이 문질렀다. 하얗고 고운 피부가 순식간에 시커먼 때로 얼룩지고 잘 정돈된 수염에는 밥풀과 지푸라기가 엉겨 붙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 거지였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끄럽다. 내 이미 결심한 바가 있으니 더는 말리지 말라. 사람의 참된 본성이라 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굶주린 자를 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는 법이다. 최 대감은 지프로 엮은 낡은 신발을 신으며 혀를 찌우찌 찼다. 그는 평생을 조정에서 보내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다. 앞에서는 간화 쓸개를 다 빼줄 듯 아첨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칼을 꽂는 것이 권력의 생리였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 가문의 대를 이을 며느리를 들이는 일은 단순히 혼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대사였다. 그런데 중매쟁이가 가져온 혼처는 너무나 수상쩍었다. 상고로지에 사는 처녀라는데 그 행실과 미모가 너무나 완벽하다지 않은가. 최 대감은 자신의 지팡이 대신 썩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는 문을 박차고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누더기 옷 사이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따뜻한 아랫목과 기름진 고기 반찬이 벌써 그리워졌으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연화라고 했겠다. 네가 정령 소문대로 효녀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요물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리라. 그는 뒤따르려는 하인들을 엄한 목소리로 물리치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눈보라가 그의 굽은 등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의심으로 똘똘 뭉친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화려한 가마 대신 두 다리로 걷는 흘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한양도성을 벗어나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늙은 몸은 정직했다. 무릎은 삐걱거리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다. 가져온 주먹밥은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씹을 때마다 이가 시렸고 밤이면 헛간이나 처마 밑을 찾아 몸을 웅크려야 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코를 막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갔다. 평소라면 감히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천한 것들이 그에게 침을 뱉을 때 최 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다. 이것이 세상의 민낯이로구나. 껍데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대접이 이리도 다르다니. 이러한 수모를 겪을수록 연화라는 처녀에 대한 그의 검증 욕구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가 찾아가는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깊은 상골 마을이었다.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물어 호랑이가 나온다는 첩첩산 중이었다. 눈 덮인 고개를 몇 개나 넘었는지 모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노래질 무렵 드디어 저 멀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컹컹 짖는 개소리가 요란했다. 최 대감은 짐짓다리를 절뚝거리며 촐로에게 길을 물었다. 여보시오, 혹시 이 마을에 김진사 댁의 딸 연화라는 처자가 사는 집이 어디요? 촐로는 더러운 몰골의 최 대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손가락으로 산비탈 위쪽을 가리켰다. 저기 저 감나무 서 있는 외딴 집 말이오. 거긴 왜 무쏘 동냥이라도 하려거든 딴 데나 가보시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뭘 얻어먹겠다고. 촐로의 말을 뒤로하고 최 대감은 비틀거리며 언덕을 올랐다. 가파른 비탈길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울타리는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었고 지붕에 짚은 사가서 거무튀튀했다. 그러나 마당은 눈이 온 뒤끝임에도 불구하고 빗자루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정갈하게 쓸려 있었다.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최 대감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생존의 냄새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곧 시험이 시작될 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동정심을 유발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고약하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늙은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처녀의 진짜 속내를 긁어낼 수 있을 테니까. 대문 앞에 다다른 초에 대감은 시무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썩은 지팡이로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엄동설 안에 늙은이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인기척도 없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까칠함은 숨길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지치고 화가 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며칠간의 고생이 그를 진짜 성질 고약한 거지로 만들어버린 탓이었다. 찬바람이 휑하니 뚫린 옷자락 사이로 들어와 살을 도려내는 듯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무명치마 자락이 보였고 이어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집머리에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마치 눈 속에 핀 동백꽃처럼 맑고 기품 있는 이목구비였다. 그녀가 바로 연화였다. 연화는 문 앞에 서 있는 악취가 진동하고 흉물스러운 몰골의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보통의 규수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놀라움보다는 깊은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최 대감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짐짓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사람을 세워두고 구경만 할 셈이냐. 밥 한 술 얻어먹자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할 셈이냐 이 말이다. 그는 일부러 기침을 콜록거리며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더러운 손을 쑥 내밀어 처녀의 하얀 옷자락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만약 그녀가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몸을 피한다면 이 혼사는 없던 일이 될 것이었다. 최 대감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한 가문의 미래를 건 도박이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홑겹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는 최 대감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어르신, 어찌 이런 차림으로 이 추운 곳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걱정이 묻어났다. 최 대감은 순간 당황하여 할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것 봐라, 제법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구나. 내 너의 그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고야 말겠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말이 많다. 배가 고파 등 가죽이 붙을 지경인데 밥이나 나오란 말이다. 식은 밥 덩어리나 던져줄 거면 관두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말아오란 말이다. 그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밀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뻔뻔스럽게도 그는 안방 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리고 이 늙은이 다리가 얼어서 끊어질 것 같으니 따뜻한 아랫목도 좀 내주어야겠다. 헛간 따위에서 재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것은 명백한 행패였다. 남의 집, 그것도 관연한 처녀가 사는 집에 불쑥 들어와 안방을 내놓으라니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짓이었다. 그러나 최 대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발에 묻은 진흙을 마루에 보란듯이 비벼 닦았다. 깨끗했던 마루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에 병든 홀어머니인 모양이었다. 연화야, 밖에 누가 오셨느냐? 힘없는 목소리가 물었다. 연화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네, 어머니. 지나가시던 어르신께서 잠시 쉬어가고자 하십니다. 날이 너무 추워 몸을 좀 녹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최 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이며 조금의 불쾌한 기색도 없이 말했다. 어르신, 누추하지만 들어오셔서 온몸을 녹이십시오. 마침 저녁밥을 짓던 중이니 금방 상을 봐오겠습니다. 최 대감은 그녀의 태연함에 오기가 생겼다. 그래, 어디까지 참나보자. 그는 콧방귀를 뀌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좁았지만 온기가 감돌았다. 한쪽에 누워있던 병색이 완연한 노파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 대감은 노파에게 목례조차 하지 않고 가장 따뜻해 보이는 아랫목으로 파고들었다. 애구구, 이제야 좀 살겠네. 밥은 언제 나오는 개년의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아 아우성인데. 그는 일부러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재촉했다. 방 밖 부엌에서는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감은 곁눈질로 문틈을 살폈다. 쌀독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소문을 들어 알기로 이 집 형편은 끼니를 잇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웅하다고 했다. 그런데 낯선 거지에게 줄 밥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아마도 멀건 죽이나 끓여오겠지. 그러면 그것을 핑계로 상을 엎어버릴 작정이었다. 음식이 형편없다고 화를 내면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쫓아내겠지. 최 대감은 잔뜩 벼르며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었다. 잠시 후 소반을 들고 들어오는 연화의 이마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고봉밥과 비록 반찬은 시래기 된장국과 묵은 김치뿐이었지만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최 대감은 쌀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집 형편의 이 밥이라니 혹시 숨겨둔 재물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손님이 왔다고 귀한 쌀을 다 털어 쓴 것인가?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을 한술 뜨자마자 퇴해하고 바닥에 뱉어버렸다. 에잉, 이게 무슨 국이야. 짜서 먹을 수가 없네. 사람을 염장지를 셈이냐. 국물은 튀어 연화의 치마폭을 적셨고 밥알이 방바닥에 흩어졌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치마를 닦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솜씨가 부족하여 입에 맞지 않으신가 봅니다. 다시 끓여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나 원망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죄송함이 가득했다. 최 대감은 혀를 찼다.
독한 것, 이 정도 모욕을 주었는데도 참다니.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것이 분명해. 연화가 밥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나가자 최 대감은 힐끗 노파를 쳐다보았다. 노파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손님 노여워 마시게. 우리 연화가 마음이 고와서 그래. 없는 살림에 손님 대접하겠다고 제 먹을 쌀까지 다 털어 밥을 지었는데. 노파의 말끝이 흐려졌다. 최 대감의 귀가 번쩍 뜨였다. 제 먹을 쌀까지 다 털어 그렇다면 저 처녀는 굶는다는 말인가. 그는 부엌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딘가 이상했다. 무언가 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훌쩍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최 대감의 마음에 미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과연 저 부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다. 최 대감은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지만 온 신경은 문 밖으로 뻗어나가 있었다. 노파의 말대로라면 저 처녀는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생면부지의 거지에게 밥상을 차려낸 것이다. 그러나 최 대감의 의심 많은 성정은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제 배가 불러야 남의 배고픔도 보이는 법. 필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무엇이라도 챙겨 먹고 있을 테지. 그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섰다. 찬바람이 훅 끼쳐와 뺨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금살금 부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부엌 문틈 사이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최 대감은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다. 좁은 부엌 안 쭈그리고 앉은 연화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겼다. 아궁이 앞에는 타담한 장작 몇 개가 위태롭게 불씨를 머금고 있었고 그 미미한 열기에 의지해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최 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럼 그렇지, 네가 아무리 효녀인 척해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게다. 그는 그녀가 숨겨둔 고구마나 떡이라도 먹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최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연화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물이 담긴 표주박이었다. 그녀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누룽지 조각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내어 입에 넣고는 그것이 목구멍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다. 쿨럭쿨럭. 급하게 마신 물이 사례가 들렸는지 그녀가 입을 틀어막고 기침을 참아냈다. 어깨가 가엽게 들썩였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도마 위에는 아까 그에게 내어주려다 남은 시래기 줄기 몇 가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긁어모아 그의 밥상을 차렸던 것이다. 최 대감은 마치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직 모른다. 저것 또한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일 수도 있다. 내가 훔쳐볼 것을 미리 알고 저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을 의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눈앞의 진실조차도 자신의 잣대에 맞춰 비틀어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습관이 뼈에 사무쳐 있었다. 그는 다시 표정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고는 일부러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앵똥간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밥상에 안 들어오다니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밥 짓는데 천년만년 걸릴 셈이냐. 그가 방 안에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부엌 문이 열리고 연화가 급히 들어왔다. 그녀의 입계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아까와 다름없이 온화했다. 다시 차려온 밥상 위에는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까 짰다고 타박을 놓았던 국에는
물을 더 부어 간을 맞춘 듯 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연화가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았다. 최 대감은 숟가락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다. 슴슴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얼어붙은 내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사실 산의 진미를 매일같이 먹는 그의 입맛에도 이토록 깊은 맛은 드물었다. 재료라고는 말린 시래기와 된장뿐인데 어찌 이런 맛이 난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정성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갔기 때문일 터였다. 그러나 그는 짐짓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에이스, 이번에는 맹탕이로구나. 내년이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는 트집을 잡기 위해 밥알을 씹으며 계속 투덜거렸다. 밥은 또 왜 이리 지러 죽을 쏘온 개냐이가 성취하는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게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입맛에 맞게 차리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한 점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다. 최 대감은 개걸스럽게 밥그릇을 비웠다. 시장기가 반찬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묘한 감동이 밥맛을 돋우었기 때문이다.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운 그는 배를 두드리며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꺽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그러고는 누워있는 노파 옆을 파고들었다. 저리 좀 비켜보거라. 내 삭신이 쑤셔 견딜 수가 없으니 제일 따뜻한 아랫목은 내가 써야겠다. 그것은 실로 폐륜에 가까운 짓이었다. 병든 주인을 밀어내고 계기 상석을 차지하겠다니. 노파는 힘없이 몸을 옆으로 뉘었고 연화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방 한 구석에 개켜져 있던 낡은 소미불을 꺼내어 어머니의 몸을 꼼꼼히 감싸주었다. 어머니, 이쪽이 외풍이 있어 차갑습니다. 이불 꼭 덮고 계셔요. 그리고는 최 대감에게는 얇은 호팁을 하나를 툭 던져주었다. 그 행동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손님을 박대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단호함이 엿보였다. 최 대감은 속으로 흠칫했다. 호, 마냥 순한 양은 아니로구나. 제 어미 챙기는 꼴 좀 보게. 밤이 깊어지자 상고래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문풍지가 윙윙 울어대고 방 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갔다. 최 대감은 아랫목의 온기에 취해 스르르 눈이 감기려 했지만 억지로 잠을 쫓으며 귀를 곤두세웠다. 옆에 누운 노파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잠시 후 연화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윗목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이불도 없이 겉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려 앉았다. 연화야. 어둠 속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니, 아니요 어머니, 깨어있어요. 어디 불편하셔요. 연화가 속삭였다. 아니다. 그저 미안해서 그런다. 쌀독에 쌀이 간당간당했는데 저 손님 대접하느라 오늘 저녁도 굶은 것 아니냐. 노파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최 대감은 숨을 멈췄다. 올 것이 왔다. 이제 연화가 어미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거나 저 거렁뱅이 노인을 욕할 차례였다. 그래, 쏟아내라. 내 본심을 다 털어놓아라. 하지만 연화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요. 아까 낮에 순인에 가서 떡이랑 고구마랑 잔뜩 얻어먹어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될 지경인걸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명랑해서 듣는 사람조차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만들 정도였다. 정말이냐? 애구 다행이다. 나는 또 네가 굶은 줄 알고. 노파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격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읍내에 나가 삭스바느질 감이라도 더 받아올 테니 쌀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연화는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다독였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최대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짓말이었다. 아까 부엌에서 물로 배를 채우던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저토록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배고픔보다 어미의 걱정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 씀씀이에 강철 같던 최대감의 의심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윗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화가 조심조심 초에 대감 쪽으로 다가왔다. 최대감은 황급히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했다. 드르렁 푸, 드르렁. 연화는 그의 머리맡에 잠시 멈춰 섰다. 혹시 해코지라도 하려는 것인가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녀는 최대감이 덮고 있던 얇은 호티불 위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저고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아궁기에 불을 더 지피는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최대감은 덮고 있는 옷가지에서 나는 은은한 쑥 냄새를 맡으며 혼란에 빠졌다. 이 처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낯선 이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귀한 식량을 축내고 심지어 병든 어미의 잠자리까지 빼앗았는데도 어찌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진정 사람의 본성이란 말인가? 그는 슬며시 눈을 떴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연화가 덮어준 저고리를 비추고 있었다. 낡아서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그 어떤 비단옷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최대감은 자신의 초라한 거지 분장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험을 시작한 것을 후회했다가 또다시 다행이라 생각했다가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겠지. 날이 밝으면 더 혹독하게 굴어보리라. 그때도 네가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너를... 최대감은 뒷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밤새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방 안은 가난한 처녀의 온기로 훈훈했다. 그러나 최대감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끝이 시려왔다. 아니, 시린 것은 발이 아니라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차가운 가슴인지도 몰랐다. 동지섣달의 해는 게으름을 피우며 더디게 솟아올랐으나 상골의 새벽 공기는 살을 저미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눈을 뜬 최대감은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수셔옴을 느꼈다. 비단 금침 대신 딱딱한 구들장에서 그것도 얇은 호티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냈으니 늙은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뱃속에서 요동치는 허기였다. 어제 저녁 그토록 타박하며 먹어치운 밥이 무색하게도 찬 기운은 뱃속의 온기마저 앗아간 듯했다. 그는 짐짓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나 앉았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남의 집 아랫목이랍시고 내어준 것이 어찌 이리 냉골이란 말이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야. 그의 호통소리에 부엌 문이 열리고 연화가 달려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찬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손등은 붉게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온 모양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밤새 불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땔감이 넉넉지 않아 방기 식었나 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연화는 죄인이라도 된 양고개를 조아리며 따뜻한 숭늉 한 대접을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은 구수한 냄새를 풍겼지만 최대감은 그것을 보자마자 입맛을 다시기는커녕 혀를 찼다. 이런 맹물로 뱃속을 채우란 말이냐. 아침 밥상은 어디 가고 숭늉 타령이야. 연화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쌀독이 바닥난 것을 최 대감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며 온화하게 답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쌀이 다 떨어져 아침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올 테니 이 숭늉으로 우선 속을 달래고 계셔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지난밤 그가 잠든 척 엿들었을 때 쌀도 긁는 소리가 났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이 처녀는 당장이라도 눈 덮인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하고 있었다. 최 대감은 속으로 흠칫 놀랐으나 겉으로는 더욱 표독스럽게 굴었다. 뭐라, 이 눈밭을 헤매라고 굶어 죽으나 얼어 죽으나 매 한 가지니 내 차라리 이 집구석을 나가련다. 최 대감은 숭늉 대접을 밀쳐내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누더기 옷 사이로 황소 바람이 들이닥쳤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마루로 나섰다. 대돌 위에 놓인 자신의 집신을 본 순간 그는 멈칫했다.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집신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발가락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고 밤새 내린 서리에 꽁꽁 얼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었다. 이것을 신고 눈길을 걸었다간 10리도 못 가서 발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집신을 집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다. 에잇 신발 꼬라지하고는 이따위 걸 신고 가다가 내 발목이 남아나질 않겠구나. 손님을 보낼 거면 집신이라도 한 켤레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더냐. 그것은 억지 중에 억지였다. 가난한 살림에 남정네 신발이 있을 리 만무했고 있다 한들 생면부지의 거지에게 내어줄 이유가 없었다. 방 안에서 기침을 하던 노파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화야, 돌아가신 내 아버지 신발이라도 찾아보거라. 다 해줘서 버렸던가. 연화는 마당에 서서 난감한 표정으로 헌 집신과 최 대감의 맨발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대감의 발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네가 포기하고 나를 쫓아내겠구나 생각하며 그녀의 짜증 섞인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연화는 잠시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급히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무명버선 한 켤레였다.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빈 한눈에 보아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 새 버선이었다. 그것은 여인네의 것이라기엔 폭이 조금 넓어 보였지만 투박한 남정네의 발을 감싸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최 대감은 눈을 의심했다. 저 귀한 것을 설마 내게 주려는 것인가? 저것은 필시 시집 갈 때 신으려고 아껴둔 것이거나 장차 지아비가 될 사람을 위해 지어둔 혼수품이 분명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있는 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그의 발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르신, 남정네 신발은 없으나 대신 이것이라도 신으십시오. 제가 틈틈이 지어둔 솜버선입니다. 이것을 신으시면 발이 시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최 대감의 더러운 발에 그 깨끗한 새 버선을 신겨주기 시작했다. 시커먼 때와 흙이 묻은 발이 하얀 버선 속으로 들어가자 마치 먹물이 맑은 물에 퍼지듯 순백의 천이 더러워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꼼꼼하게 발목을 여며주었다. 최 대감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은 귀한 물건이 아니냐, 내 혼수품이 아니냔 말이다. 이런 천한 늙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깝지도 않느냐. 그의 질문에 연화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물건이 귀하다 한들 사람의 몸보다 귀하겠습니까? 혼수는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어르신께서 가시는 길에 발을 다치시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부디 사양 말고 신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가식도 없었다.
오직 눈앞에 불쌍한 노인을 걱정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최 대감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의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사람을 시험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버선의 따뜻한 감촉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보살행, 푸사싱이었다. 최 대감은 목이 메어 더 이상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급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흠흠, 발이 따뜻하니 살 것 같구나.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그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순수한 호의 앞에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헌 집신을 버선 위에 대충 꿰어 신고는 지팡이를 짚었다. 잘 있거라. 내 명줄이 길면 언젠가 다시 보겠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르신, 부디 조심해서 가십시오. 비탈길을 내려오며 최 대감은 자꾸만 발을 내려다보았다. 눈 덮인 산길을 걷는데도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온기는 손버선의 두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비단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한 처녀의 따뜻한 마음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최 대감은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언덕 위 연화의 집 대문 앞에는 여전히 작은 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밖에서 그가 떠나간 길을 향해 허리를 숙여 배웅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대감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 탓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다. 허허허. 내 평생 수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누렸으나 오늘처럼 가슴이 벅차오른 적은 없었구나. 신받다, 내 진정 천하의 보물을 찾았어. 그는 산천히 떠나가라 외치고 싶은 것을 꾹 참았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심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성인군자도 흉내내기 힘든 고귀한 품성이었다. 그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 때의 걸음은 의심으로 무거웠으나 돌아가는 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서 가서 이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번듯한 가마를 보내어 내 며느리를 맞이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저 귀한 아이를 내 집안의 사람으로 데려오리라. 그의 입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최 대감에게는 이미 따스한 봄날이 온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떠난 뒤 연화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최 대감이 사라지자마자 연화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주저앉았다. 사실 그 버선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목화솜으로 그녀가 시집가는 날 신기 위해 몇 년을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그것을 내어줄 때 그녀의 마음인들 어찌 쓰리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꽁꽁 언 노인의 발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고 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라 믿었던 것이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어머니, 금방 들어가요.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꽃은 꺾이지 않고 더욱 강인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며칠 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천지개벽이라도 난 듯 발칵 뒤집혔다. 평소라면 까칫소리나 간간히 들릴 적막한 산길에
난데없이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오색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어귀에 늙은 당산나무 아래 모여있던 촌로들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모당가 감사가 행차라도 하는 것인가? 아니, 저 문양을 좀 보게. 저건 한양의 정승판서 댁에서나 쓰는 가마가 아닌가? 대체 어떤 귀하신 분이 이 누추한 골짜기에 왕림하신단 말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행렬은 실로 장관이었다.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이 길을 트고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짊어진 짐꾸러미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 한가운데 4명의 가마꾼이 맨 화려한 덮개의 가마가 마치 구름 위를 떠가듯 위엄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눈 덮인 산천의 백색과 행렬의 원색이 어우러져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행렬은 마을 입구를 지나 촌로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틀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있는 아랫마을이 아니라 비탈길 위 쓰러져가는 초가집, 바로 연환의 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행렬의 뒤를 쫓았다. 세상에 연환의 집으로 간다고 빚쟁이가 들이닥친 건가? 아이고, 빚쟁이가 저런 가마를 타고 올 리가 있나? 필시 무슨 큰 사단이 난 게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좁고 가파른 비탈길이라 가마가 오르기 힘들었으나 하인들은 익숙한 솜씨로 길을 다지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 시각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놀라 바늘을 찔렀다. 어머니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쪽마루에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마당은 이미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대문 밖까지 늘어선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평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세였다. 우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관에서 나온 분들인가? 연화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도 기어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연화의 치마폭을 붙잡았다. 연화야, 이게 무슨 변고냐? 무섭구나. 그때 하인 하나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한양의 최 대감마님 행차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정도였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연화와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끼익 소리와 함께 가마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기가 흐르는 보라색 비단 관복에 옥관자를 넘기고 기품 있는 수염을 휘날리며 내리는 노신사. 그는 바로 며칠 전 넉마를 걸치고 행패를 부리던 그 거지 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그때의 비굴함이나 초라함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리빨 같은 위엄과 태산 같은 중후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최 대감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연화 앞으로 걸어갔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엎드려 있는 연화의 눈에는 최 대감의 발만이 보였다.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흑해 검은 신발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최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노신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숨을 헉 들이켰다. 맑고 형형한 눈빛. 비록 옷차림은 천양지차였으나 그 눈빛만은 며칠 전 그 노인의 것이 분명했다. 어르신. 연화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다. 최 대감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오냐나다. 며칠 전 네가 차려준 짠국과 진밥을 얻어먹고 네가 내어준 안방을 차지하고 잤던
그 고약한 늙은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거지가 천하의 최대감이었다니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연화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대감을 바라보았다.